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0강이에요. 감정평가 기초 1장하고 2장에 감정평가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기초 중에 가격 재원칙 평가 원리는 최근에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개의 가격 원칙이 있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부동산 가치를 추계하는 데 필요한 평가 원리 혹은 가격 원칙. 가격 원칙이 10개가 있으니까 가격 재원칙, 재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 상태에서 결정된다. 1번이 틀렸어요. 이게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데,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동향을 현재 가치로 파악해서 파악하는 거거든요.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미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부동산의 최대 가치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이거는 밸런스, 균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옳은 거고요. 3번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가치의 영역 결정된다.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원칙이고요. 자, 4번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 이용과 잘 어울릴 때 높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5번 기준 시점을 확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이유 변동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5번 맞는 거죠. 이게 5번의 내용은 변동의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주제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측의 원칙은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시간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토지의 영속성 혹은 건물의 내구성 때문에 부동산은 지금 단순하게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수명이 길어서. 그래서 미래 이용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된다. 따라서 다음 우리 시간에 수익 방식을 볼 때 미래 임대료 수익, 순영업 수익, 순영업소득 이게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파악을 합니다. 환원이율로 나눠서 그럼 이게 가치가 되죠. 그래서 현재 가치 파악의 근거가 된다. 예측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인 갑수의 임대아파트 1년 후 인근 지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완공된다. 그러면 1년 후 이걸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호당 100만 원이 이제는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할인율을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낮게 보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고요. 변동의 원칙이란 자 마치 주가도 날마다 변하잖아요. 삼성전자 주가처럼 부동산의 가격 늘 변합니다. 늘 변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시점, 즉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부동산 가격 늘 변하니까 기준 시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평가 보고서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 하면 기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제 부동산 내부로 와서 부동산 내부적 구성 요소 중에 최유효용을 평가하는 원리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최유효용에. 그러면 부동산 투자액에 대한 수익은 체증하다 체감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해가지고 투자를 계속하면 하는 만큼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때 멈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7편에서 보셨던 집약한계입니다. 집약한계. 그래서 이윤극대와 집약도까지만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10층 상가가 최적이다 그러면 거기가 최적이에요. 이윤극대와. 더 넘어가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8층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추가 투자해야죠.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정할 수 있다. 자, 균형의 원칙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의 원칙은 단골이에요.
부동산 내부적 구성 요소 간 결합이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가령 건물 면적과 공지가 균형, 사람의 몸도 뭐 균형을 이뤘을 때 아름답듯이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설비 자체도 건물 규모에 맞는 최적정이어야 하지 과잉이나 과소면 안 된다. 밸런스가 깨진 거죠. 설계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이 거실이 뭐 너무 지나치게 넓다든지 이런 건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기술 진보로 인한 기능 진보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흑백 TV가 칼라 TV 나오면 막말로 똥값 되듯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대적 어떤 기술과도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술과도 라는 뜻입니다. 색채나 디자인까지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가의 요인이 되는 건데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건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복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가령 각 생산 요소의 분배가 된다 이런 건데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건물과 토지의 분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자 임금 이윤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럼 그 나머지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토지다 이거예요. 가령 임대료가 50억이 나오는데 이자 임금 이윤 뺀 이거 하니까 뭐 30억이었다라고 하면 그 남는 잉여가 20억이 토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자녀법 반대로 생각하면 건물자녀법의 근거가 된다. 기여의 원칙은 이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죠.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100억짜리 건물에 10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대 추가 설치 비용이 5억 원이었다. 그러면 100억에다 5억 따면 105억 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기여의 원칙이 아닙니다. 생산비를 더하는 게 아니라 기여도를 더해야 돼요. 기여도가 5억이라면 105억이겠지만 가령 이 경우는 기여도가 6억, 7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건물의 가치는 106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해야죠. 다시 말해서 5억을 들여서 6억의 가치가 올라갔다.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 바로 최이용이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판단이 없다. 자, 다음은 외부적 구성 요소예요. 이제 외부적 구성 요소는 부동산 내부적으로 밸런스도 맞고 뭐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외부적 요인에 이게 적합한가 여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가령 최신식 건물의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소음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는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합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외부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외부 효과죠 이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시장성에 어울리지 않게 건물이 너무 크다. 인구는 10만인데 건물이 20층이다. 다 공실이죠. 이거는 시장성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성 말고 시장성과 관련된 이 내용이 있고 이걸 합쳐서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적어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하고요. 경쟁의 원칙은 이거는 외부의 경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 사례인데 호당 임대료가 100만 원인 갑수의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1년 후 인근 지역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완공된다. 그럼 경쟁이 지나칠 거고 그러면 초과 이윤이 감소하거나 혹은 소멸되거나 오히려 정상 이윤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용 상태 여부를 판정해서 가치를 추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관련 원칙은 최유효 이용과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뜻인데 대체 원칙은 이래요. 효용이 같은 A, B 부동산이 있다. 근데 가격이 A는 10억이고 B는 8억이라면 사람들은 B는 살 거고 효용이 같으니까 이건 매도할 거고 그럼 시장에서는 가격이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합리적 시장이라면 매매를 통해서 가격이 같아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잘못 써놨어요. 이게 대체 원칙이 아니라 경쟁의 원칙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 같은 부동산은 가격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비교 방식의 논리적 근거가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져다가 와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대로 돼 있죠. 대체 원칙은
다른 부동산, 다른 지역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비교 방식의 근간이다. 그런데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좀 대체 원칙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주거지가 있는데 상업지가 있는데 상업지에 공장 용지가 있어요. 그럼 이 공장은 상업용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상실한 대안적 용도, 상업용지로 평가해 줘야 돼요.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되는 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칙은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런 정도니까 문제를 다시 보시죠. 16번. 1번입니다. 사례 부동산이 100억 원에 거래된 사실로 미뤄보아 대상 부동산의 가치도 100억에 가깝다. 이건 대체 원칙이라고 했고요. 2번 100억짜리 건물에 1억 원의 생산비를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므로 건물의 가치는 101억 원이 된다. 이거는 생산비가 더해져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기여도의 합이다. 3번 대상 주변의 소음이 심해서 경제적 감가. 이건 적합의 원칙이고 4번 대상 부동산의 거실이 너무 작고 주방은 너무 크다. 이거 설계 불량이죠. 밸런스가 깨졌죠. 기능적 감가 해야 되고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어긋난 겁니다. 5번 6개월 후 전천역이 개통될 것을 감안해서 대상 물건을 평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측의 원칙이에요. 맞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죠. 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격 원칙. 현재는 아무런 수익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현재를 본 게 아니죠. 미래를 본 거죠. 예측의 원칙입니다. 하나를 더 읽어봐도 도심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빈 공터의 가격이 외곽 상업용 부지보다 높게 호가되고 있다. 이것도 미래에 더 큰 용도로 여기가 사용된다. 미래 이용을 예측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8번에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것 기억입니다. 동일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은 가격도 유사해진다라는 건 대체 원칙이고, 니은 10억짜리 건물에 2억 건물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건물 가치가 15원이 되었다. 기여도가 5억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여의 원칙이고 추가 투자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니은에서 보여지는 거죠. 디귿 건물 디자인 색채가 현대적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 이것은 균형의 원칙이죠. 밸런스. 자, 리을 주거지역 주변에 공장이 이전되면서 주택가치 상승했다. 이거 외부성과 관련된 적합의 원칙 리을 맞고요. 미음 주변 지역 시장 수요에 어울리지 않게 과소개량된 부동산은 최용 상태가 아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시장성과 관련된. 그래서 리을 미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써놨는데. 그래서 격, 니은, 디귿은 이게 아니고 리을하고 미음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평가하기 위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설명에다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를 보는 거니까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이고, 적합의 원칙은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에요. 바뀌어 있죠. 2번 설계 불량, 과잉 설비, 과소 설비. 이거 균형의 원칙이고, 3번 경제적 감가는 적합, 기능적 감가는 균형이니까 틀렸고, 4번 외부 효과와 관련된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었고요. 5번이 맞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이니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에 활용되니까 개별 분석은 우리 지난 시간에 최유효형을 판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감정평가 원리 사례로 옳은 것. 1번 변동의 원칙, 평가 기준일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래서 1번이 맞죠? 기준 시점 확정을 하는 것이 바로 변동의 원칙. 2번 적합의 원칙, 평가 대상 주택 공지 면적이 건물 면적에 비해 너무 크다. 이건 균형의 원칙이죠. 틀렸고. 3번 기존 건물 증축했더니 증축 비용 이상으로 건물 가치 상승한 것은 기여의 원칙이고, 4번 서민들의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고급주택을 건축하여 평가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경제적 감가 때문에 그래요. 5번
자, 30년 전 건축된 주택으로 내부 시설이 너무 구식화, 진부화. 자, 기술이 현대적 관광과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게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치유 불가능한 감가, 우리 감정평가 원가 방식에서 하겠지만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치유 불가능 감가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입니다. 벌써 답이 나왔어요. 니은 인근 지역 쇠퇴로 대상 부동산이 과대 개량되었다. 인근 지역이 쇠퇴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성이 안 좋아진 거죠. 적합의 원칙 맞습니다. 부동성, 디귿, 부동성은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적합의 원칙. 리을 지역 분석의 근거, 적합의 원칙. 자, 22번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토지잔여법. 토지잔여법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1번은 수익 배분의 원칙. 생산비를 더한 것이 아니라 2번은 기여도를 더한 거. 3번은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대체 원칙이고 4번이 맞습니다. 추가 투자 적분은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이 있다. 자, 5번 적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은 내부적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외부 환경을 보니까 외부적 구성 요소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원칙. 기억을 보시면 고소득층 인근에 위치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부탁을 해야 된다. 외부 효과 받은 거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기억은. 자, 니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가격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거 일단 예측했죠. 예측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 때문에 초과인이 소멸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예측, 경쟁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4번입니다. 대체 원칙에 대해서 틀린 것. 자, 1, 3, 4, 5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2번은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수급권 전체, 동일수급권이라는 말 자체가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권역이었죠. 자, 25번입니다. 22의 기출인데 일필지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 일부분만 평가했죠. 일필지, 물건의 일부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도심지역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다. 도심지역은 기회비용이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자, 26번.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원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쟁의 원리 맞고요. 니은 기회 원리도 맞죠. 추가 투자. 디귿은 틀렸어요. 설계불량, 과잉설비, 과소설비는 적합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고, 리을 균형의 원칙이 어긴다면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죠. 적합은 경제적 바뀌어 있고, 미음은 맞고요. 대체 원리. 비읍 외부 효과 관련된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입니다. 17번입니다. 26회 기출 틀린 거. 자, 1번.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이용, 최고 수익성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편에서 이거 본 거고요.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2번. 답은 쉬웠죠.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균형의 원칙에서는 기능적 감가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적합의 원칙, 4번 대체, 5번 예측 변동의 원칙.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이제 3방식 계관하고 시상가액 조정입니다. 3방식 계관은 가끔 나오는데 문제 답을 줄 때 26회처럼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3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감정평가 3방식은 시장 수익 비용성의 차감,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2번 원가 방식은 신축, 공공, 교회, 병원 등과 같은 특수목적 부동산 평가에 선호되고, 3번 시상가액 조정의 정의예요. 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정된 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 4번 시상가액 조정은 가장 적정한 방법에 의하되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를 통해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5번 원가 방식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여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가격의 선명성은 시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과 가치가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비교 방식의 근거고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시장성이지만 비용성은 공급자가 얼마 들었냐 만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전학파의 원가 방식. 수익성 측면은 반대예요. 다른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자가 대상 부동산을 얼마만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얼마만큼 주려고 사려고 하는가는 결국 부동산의 장래 수익 또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계 용학파, 삼명성입니다. 지문 1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3방식에서 시장가액 조정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비교 원가 수익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면 가격은 같아지는가? 3면 등가성 이거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등가성이. 그렇다면 3면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3방식을 병용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원가, 비교, 수익 방식 등을. 그런데 이렇게 병용했더니 가격 격차가 컸다. 그럼 이걸 조정해 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을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한다. 산술평균은 안 된다. 그래서 규칙 12조를 보면 감정평가 시상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에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가령 건물은 원가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방법으로도 산출해서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말고 비교나 뭐 수익 방식. 이 경우 합리성이 없다. 이걸 했더니 주된 방식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시장가액을 조정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문제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보신 그 지문의 내용이고 이 법조문의 내용이고 5번이 틀렸는데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논리적 근거는 3면 등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3번부터 16번까지는 원가법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13번까지 앞으로 10개만 더 푸는 거죠. 11개인가요? 예, 풀기로 합니다. 보면 이렇게 매회는 아니더라도 뭐 2년, 3년마다 한 번 정도씩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상징적으로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은 한 문제씩 나온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가 방식의 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상법 등 비용성 원리. 자, 2번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단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자, 3번 감가 수정에 대한 정의고. 자, 4번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환원이율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이율을 곱해요. 네, 틀렸습니다. 자, 5번 제조단 원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선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4번부터 이어질 테니까 좀 빨리 가봤어요. 자, 원가법의 정의를 보면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원가법, 임대료는 적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방식 중에는 가격과 임대료 각각 있으니까 6가지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가격이라는 것은 원가법에서 구한 가격을 복선가격이라고 하고 제조단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는데 제조단원가 C는 가령 100억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준공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평가 기준 시점 현재 신축으로 만들었을 때 100억 원이다. 그런데 경과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됐을 테니까 그 감가 누계액을 빼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법. 이것이 원가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4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단원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제조단원가에는 물리적 측면의 복제원가, 효용 측면의 대체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 건물을 그대로 질 때는 복제, 이게 똑같은 원료로 다시 질 때, 공법으로 다시 질 때. 근데 문제는 오래된 건물은 원료도 없고 이런 공법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 효용이 같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을 가져다가 대체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대체원가, 대체원가라고 합니다. 2번 복제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수용되는 그 복제원가가 아니라 대체원가라고 금방 설명드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제조단원가는 표준건축비와 도급인의 통상 부대비용. 4번 표준건축비에는 수급인에 여기서 수급인이라는 것은
건설회사, 시공사, 적정 이윤이 포함됩니다. 3번에서 도급이라는 건 사업주의 부대 비용도 원가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5번 대체 원가 혹은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의 평가에 적합하다 그죠? 그러나 물리적 강가의 파악이 어려운 거죠.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조단원가의 개념을 보면 아까 보셨지만 기준 시점 현재 신품으로 재생산할 것 필요한 원가 정의. 대상 물건은 가격은 그 제조단원가를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가누계액을 빼야 하기 때문에 상한선이다. 자, 종류에는 재생산 비용, 복제 원가였죠. 대상 물건 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거고 대체 비용, 대체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갖는 물건,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라서. 자, 제조단원가에는 표준건축비와 도급인의 통상 부대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표준건축비는 뭐 직간접 공사비는 물론 여기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이걸 기업 이윤이라고도 하고 개발 이윤이라고도 해요. 도급인의 통상 부대 비용이란 등기, 이자, 감독비, 각종 세금 이런 겁니다. 자, 제조단원가의 산정 방법은 가볍게 보시면 되죠. 총량을 다 조사하겠다. 원가의 3대 요소인 자재비, 노무비, 부대 비용. 구성 단위 부분별로 지붕, 벽, 뭐 기둥 해가지고 구하겠다. 비용지수법은 자 가령 건축비 지수라는 거 혹은 이런 게 있다면 혹은 건축비의 변동률이 알려져 있다면 그걸 사용하겠다. 단위비교법은 면적당, 제곱미터당 얼마에서 구하겠다라는 걸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예요.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은 내용연수법 맞고 2번 대상 물건의 모든 감가 요인을 세밀히 관찰한 후 실제 감가액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관찰감가법 혹은 분해법 이렇게 있어요. 자, 3번 유사 거래 이제 2번은 분해법과 이제 유사한 내용이에요. 실제 감가액을 구하니까. 3번은 유사 거래 사례로부터 나오면 시장 추출법입니다. 자, 4번 비교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 간의 항목별 차이를 비율로 수정하는 방법. 이런 거는 비교 방식에서 다음 시간에 비율 수정법이죠. 원가 방식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감채 기금계수를 이용하는 상한기금법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감가수정을 보게 되면 감가수정은 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다 평가니까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건물로 만들어보고 경과연수 동안 감가 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에는 물리적 감가, 사용물이나 마멸, 파손 이런 거고요. 물리적 내용 연수.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능적 내용 연수. 치유 가능할 수도 있고 치유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가능만 존재하죠. 적합의 원칙에 의해서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적합의 원칙 생각해보면 다 하신 거니까. 그래서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은 내용연수법에서는 정액법. 매년 총 내용연수 동안 상가액이 일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등에 활용되겠죠. 균등 상가법입니다. 정률법은 매년 상가액이 달라요. 여기 같은 게 아니라 체감합니다. 체감한다는 것은 첫 해에 가장 크고 점점 상가액이 줄어들어요. 정률이기 때문에. 자, 제조단가 1억인데 가령 1억인데 감가상각률이 10%다. 정률이. 그러면 1,000만 원이 상각이 됐으니까 남은 건 9천만 원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자 9천만 원에 10%를 상각할 거니까 9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될 거고 그러면 8,1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각액은 초기에 가장 많고 점점 상각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체감 상각법이에요. 초기에 상각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 설비 등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뭐 공식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상각이니까 이거 복리 계산할 때 1 플러스 R의 N승 이거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거죠. 1억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K 상각률 0.1이죠. 3년 차 그러면 3승 2년 차 하면 2승 이렇게 하면 돼요. 2년 차니까 0.9 9981 8,1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한기금법은 이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매년 상가액이 100만 원씩이다.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10년이니까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제조단원가 1000만 원인데 감가 누계액 1000만 원을 빼면 가치는 마지막 해에 0이 되겠죠. 잔가율이 없는 거예요. 잔가율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가액을 감가상각은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 걸 예를 들어서 자본을 회수하는 게 100만 원씩 10년이면 끝났는데 이 회수해 놓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1000만 원만 모아놓으면 자본 회수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씩 10년 넣으면 1000만 원 줍니까? 더 주죠. 역으로 말하면 가령 900만 원씩 10년 넣어도 1억 원이 1000만 원이 90만 원씩 넣어도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이자가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 배우셨죠? 여기다 감채인계수를 곱하면 매년 적립해야 될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균등상각법이긴 하지만 정액법과 달리 복리 이자가 상각되는 금액에서 발생된다는 전제하에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각액은 정액법보다 적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관찰감가법은 감가 요인을 세밀히 관찰해서 실제 이제 보자 이거죠. 구한다 이거죠. 내용연수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게 너무 기계적이라 병행해서 해야 된다. 좀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분해법도 마찬가지인데 관찰감가법처럼 마찬가지지만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를 치유가능과 치유불능으로 나누어서 실제 금액을 구하는 거다. 유사 거래 사례로부터 발생 감가 수정률을 구한다 이거죠. 거래 사례가 10억에 거래됐는데 새 건물이 이게 대상 부동산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8억에 거래됐는데 근데 실제 거래가가 거래 사례가 8억이었어요. 근데 8억은 이게 5년 된 건물이었는데 8억에 거래됐다. 새 건물이라면 얼마지? 10억이었는데요. 새 건물로 제주도랑 거하고는 10억이야. 그럼 실제 매매를 통해서 2억이 상각된 것이 반영됐죠. 그래서 거래 사례로부터 발생 감가 수정률 지금 20%죠. 이걸 구해서 대상 부동산에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신축 부동산과 오래된 부동산의 임대료 차이만큼이 감가상각이 반영된 거다. 그걸 자본 환원하면 되겠다. 뭐 이런 정도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6번이에요.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내용연수법에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상환기금법에 의한 평가액이 정액법에 의한 평가보다 적은 게 아니라 컸죠. 감가액이 적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분해법에서 경제적 감가상각 요인은 경제적인 거는 치유불능이었고 4번 관찰감가도 감가 요인을 물리기능 경제로 나누고요. 4번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관리 유지 상태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일괄해서 평가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관찰감가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관찰감가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용 연수 등을 조정해 가지고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어떤 감가 수정 방법이 합리적인가? 자, 50년 전에 건축물로 등기된 건물, 오래됐죠? 최근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을 완성하였다. 이거 내용연수법 가지고는, 즉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가지고는 괴롭고 1, 2, 3번 가지고는 5번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도 거의 없을 테니까 4번 관찰감가법이 답이겠죠? 자, 8번 풀기. 원가 방식에서 감가 수정에 관한 내용 설명이다, 옳은 거. 자, 1번. 감가 요인 중 물리적 기능적 요인은 물리 기능적인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내부 요인이고 경제적 감가가 적합의 원칙이니까 외부 요인이죠. 1번 바뀌어 있어요. 2번. 기술 진보 디자인이나 시대 감각의 변화. 쭉 보면 이게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었고. 그렇죠? 3번도 인근 지역 세태 이런 거니까 외부 환경이니까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일 거고. 4번 감가 수정 방법의 종류 잘 표현되어 있죠. 4번이 맞고요. 5번 대상 물건의 상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감가는
관찰감가법으로. 기능 경제적 감가는 내용연수법.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런 건 관찰해야 되고 물리적 감가는 그냥 시간 갔을 때 비슷하게 물리적 감가가 되니까 바뀌어 있죠. 네, 됐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복선 가격을 추정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준공일 당시 원가가 100만 원이고 기준 시점하고 준공일하고 10년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경과년수가 10년이라는 거죠. 자, 준공일하고 기준 시점 사이에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준공 당시 원가 100만 원이고 제곱미터당 대상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5억 원인데 100만 원 곱하기 500 하면 그러니까 준공 당시 원가가 5억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조달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준 시점 현재. 그런데 건축 비용 지수가 180, 여기는 100. 8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을 곱하면 9억이 됩니다. 5억 곱하기 1.8, 5억 곱하기 100분의 180, 1.8이죠. 그러면 새 건물일 때는 9억이다. 이만큼 올라서. 예. 자, 이 9억을 정액법이니까 9억을 매년 일정하게 상각해주면 되는 건데 일정하게 상각하기 위해서는 몇 년 남았는지를 알아야죠. 예, 잔존 내용연수가 20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9억을 30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9억을 30년으로 나누면 매년 2,700만 원씩 상각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잔가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새 건물은 9억인데 여기 900만 원이 남아있어요. 10%니까. 그러면 8억 1천만 상각이 됩니다. 여기 잔가율이 10%니까 9억에서 900만 원을 빼면 그래서 8, 26, 이래야 2,7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매년 2,700만 원인데 자 10년이 지났죠. 그럼 2억 7천이 상각된 거죠. 그러면 새 건물일 땐 9억이었는데 2억 7천이 10년 동안 상각이 됐으니까 복선 가격은 9억에서 2억 7천을 빼게 되면 6억 3천이 된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 정액법에 의한 복선 가격을 구해봐라. 이것도. 자, 경과년수 10년이고 잔존 내용연수가 40년이에요. 그리고 준공 시점 건축비가 4억 원이었는데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했다. 그럼 내가계수를 곱하면 되겠죠. 매년 일정 비율로 오르는 부동산의 가격에 내가계수를 곱한다. 일시불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조달한 거는 4억에다가 2.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10억입니다. 근데 또 조심할 거는 잔가율이 10%니까 내용연수가 끝나도 1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각 대상 금액은 9억이라는 거죠. 50년 동안. 그럼 9억을 50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씩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10년이 지났죠? 경과년수가 10년 동안 누계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1억 8천이 됩니다. 그러면 새 건물일 때 10억이었지만 1억 8천이 상각이 됐을 테니까 8억 2천이다. 그죠? 답이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정액법과 상환기금법에 의한 가격을 구해봐라. 두 개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제조달원가는 1억 5천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경과년수 5년, 잔존 내용연수 10년. 잔가율이 0이기 때문에 1억 5천이 15년 동안 상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죠. 매년 1,000만 원씩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빼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1억 원이고 상환기금법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상각을 안 해도 돼요. 1억 5천을 만드는데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럼 얼마씩 적립하느냐? 이거는 감채인 기술 곱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1억 5천에다가 감채인 개수가 15년짜리 얘는 허수고 0.03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45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450만 원씩 15년 넣으면 1억 5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났죠?
그러면 4,500만 원. 5년이네요. 5년 지났으니까 2,250만 원이 감가누계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에서 새 건물일 때 1억 5천에서 2,250만 원을 빼면 1억 2,75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환기금법에 의한 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감가액이 적으니까. 매년 복리 상당의 이자가 발생한다 가정했으니까. 자, 12번입니다. 제주도 단가 1억, 정률 20%, 3년 경과한 부동산의 가격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1억 곱하기 1 마이너스 정률, 정률이 20%네요. 0.2의 3승,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0.8의 3승은 0.512. 1억 곱하면 5,120만 원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자, 13번. 감가 수정 방법 중 건물의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 누계 상당액과 지금 요건 뭐하고 왔냐면 11번 문제에 1억 5천. 1억 5천. 우리 계산 문제까지 해봤는데요, 뭐. 그죠?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하면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매년 상각금액을 구할 때 이자 상당액을 여기다 감채인계수 곱했잖아요. 그래서 4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상환기금법이 되는 겁니다. 23회 기출이었고요. 좀 길었네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지금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의 원가 방식의 일부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가 방식에서 다 마무리하고 비교 방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